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4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는 파트 2의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입니다. 슬라이드 4장의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좀 개념이 안 들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약용식물에서 추출되거나 분리된 화학물질을 바로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식물로부터 추출된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약품입니다. 아까 그 3차시에서 설명을 했는데, 3차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의약품 신약 개발에 뭐 도움이 된다라고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듯 이렇게 약용식물 유래 화학 물질로 의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로 해열제라든지 3차시에서 언급한 아스피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열제라든지 항암, 항균, 항산화제 등 이렇게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로 다양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티뮬런트라고 해가지고 영어라서 좀 이게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자극시키다 아니면 이렇게 각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극제, 각성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이. 자, 그래서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은 이렇게 자극제, 각성제로서 이렇게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죠. 카페인 굉장히 중요하죠. 자, 카페인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약용식물에서 이 카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를 띵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2, 3시에 점심 먹고 나서 약간 좀 식곤증이 오는데 그러한 식곤증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좀 중추신경계를 빵 치듯이 이제 카페인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 카페인이 바로 이렇게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카페인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이렇게 즐겨 마시는 녹차 또는 우롱차 또는 뭐 이렇게 그런 블랙티 같은 경우에 홍차에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카페인들이 그득그득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향유, 색소, 감미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도 이제 그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색소나 천연 감미료만 제가 여기서 다루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홍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홍화 같은 경우는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다른 꽃에 비해서 이렇게 염료로서 굉장히 그런 활용하기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연지곤지 찍을 때 이렇게 홍화꽃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뭐 연지곤지뿐만 아니라 입술에 사용하는 립스틱 대용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입술에 톡톡톡 발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염료로서 지금 현재에도 이 원료는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그 뭐지 천 염색하는데 거기에도 이 홍합꽃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감미료로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스테비아 들어보셨나요? 그쵸. 스테비아 설탕 대체 감미료로서 보통 설탕은 합성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가 섭취하게
면 이렇게 에너지를 잘 태우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우리 뱃속에 그렇죠 다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합성 그 탄수화물이 아니라 천연 설탕 그러니까 대체 감미료이기 때문에 거의 칼로리가 제로에 아주 0은 아닌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비아의 그 아주 달달한 맛은 바로 정확하게 이제 스티비오사이드라는 이제 성분 때문에 그렇게 달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탕보다도 훨씬 달아서 이제 뭐 칼로리가 걱정되거나 다이어트를 좀 신경 쓴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설탕보다는 이 스테비아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선식 같은 경우는 되게 이미지 우리가 딱 떠오를 때 맛없는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스테비아 뭐지 스테비아를 좀 함유한 당 걱정을 줄인 그 저당 설계된 이런 선식들도 많이 이제 뭐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커피 믹스에도 그 일반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가 들어간 커피 믹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용성으로 봤을 때, 약용식물 유래 화학 물질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으로도 아무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물론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쳐서 개발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이나 아니면 합성으로 합성된 의약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전성으로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어, 얘가 조금 유리하다. 약용식물 유래 화학 물질이 좀 유용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약용식물 유래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은 유효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알칼로이드, 글리코사이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칼로이드입니다. 알칼로이드인데 이 알칼로이드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초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물질들이고요. 이 알칼로이드는 딱 하나가 아니라 큰 범주 이름으로 알칼로이드라고 하고 이 알칼로이드 계열에는 이렇게 현재까지 12,000개가 넘는 알칼로이드 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알칼로이드의 특징은 식물이 포식자나 병원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는데요. 주로 아까 제가 어, 그 2차 시에서 그 약용식물 개념 설명할 때 좀 쓴맛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쓴맛이 이런 알칼로이드 계열에 좀 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쓴맛이 왜 쓸까요? 그렇죠. 천적의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먹지 마란 거죠. 그러면 실제 동물들은 딱 먹고 쓰잖아요. 그럼 이런 반응이래요. 되게 맛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걸 꾹 참고 약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죠? 꾸역꾸역 마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간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알칼로이드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빨간색에 동그라미 쳤는데 질소 원자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식물염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알칼로이드는 주로 항암, 항염 효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커피나 차에 많이 함유한 그 카페인 있죠. 그 카페인이 바로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담배에는 니코틴 성분, 이 니코틴 독성분이 있는데 이 니코틴 성분도 또한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그런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알칼로이드는 포유동물 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암과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강한 생리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다른 면에서는 또한 이제 독성도 있고 진통 및 마취 작용으로 하는데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런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을 가지고 치료약이나 또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몰핀, 그다음에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고요. 이 몰핀 같은 경우는 다음 차시 수업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몰핀, 헤로인, 코카인은 이게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취급하면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거, 이것도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들은 현대에는 종양, 치료제 및 진통제로도 많이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약초, 열대 및 아열대 식물에 많으며 식물 유래 의약품, 우리가 의약품 개발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재료로부터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심지어 무려 식물 유래 의약품의 60%를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에서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리코시드입니다. 발음상으로는 글리코사이드라고 하고요. 그냥 글리코시드라고 발음하셔도 무방합니다. 표기법은 글리코시드로 표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리코시드는 식물에서 보호 기능, 교배 기능, 색소 형성 등 다양한 생리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글리코시드는 당이 비탄수화물 성분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분자로서 이 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당체라는 거는 한문으로 된 그 용어인데요. 아주 쉽게 풀이하면 탄수화물 분자가 들어있는 당분, 알코올, 피놀 등으로 가수분해되는 식물성의 물질이 바로 배당체입니다. 이러한 글리코시드 계열의 독 성분은 먹게 되면 약간 심한 복통이라든지 구토, 설사, 현기증, 곤란까지 야기될 수 있고 이 호흡곤란이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리코시드의 계열의 독성분으로는 감자의 솔라닌, 그다음에 디기탈리스의 디기톡신이라고 있는데 이 감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채소다 보니까 굉장히 이 솔라닌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감자에 싹이 날 때 아니면 햇빛 받았을 때 여기에 어떻게 되던가요? 그 발아 부분에서, 그 눈 부분에서 거기서 발아가 되잖아요. 발아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가 이렇게 녹색녹색 푸르댕댕하게 변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솔라닌, 독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솔라닌 성분이 보였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조금 아까워서 하면 아주 조금에 이렇게 좀 퍼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려내시고 삶아서 아니면 볶아서 아니면 끓여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기탈리스라는 거는 꽃 이름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디기톡신이라는 여기 이름에도 톡신이라고 붙였죠. 디기톡신이라는 독성분을 함유한 이제 식물로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글리코시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미그달린입니다. 이 분자식은 요거고요. 이 아미그달린은 사이안 또는 시안 또는 선생님들 청산가리 완전히 중독된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청산 배당체의 일종으로서 살구씨와 복숭아씨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일명 시안화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그달린은 씨앗 속에 존재한다. 그것 중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식물 중에서도 살구씨라든지 복숭아 씨앗에 이러한 아미그달린이 좀 많으니까 그 씨앗을 섭취하는 것은 그렇죠. 안 좋겠죠. 섭취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씨앗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우리가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안 배당체, 사이안 배당체는 몸속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어서 발생하는 사이아나 수소로 인해 청색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청색증이 뭔지 아시죠, 선생님들? 네, 이 피부에 푸르댕댕하게 그렇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증상인데요. 이런 사이안 배당체에 중독이 되면 이런 청색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죠. 더 많이, 그러니까 좀 과량으로 섭취를 했다라고 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즉, 사이안 배당체는 가만히 있으면 일으키진 않는데 우리 몸속에 만약에 들어왔다. 앙 씹어가지고 씨앗 전체를 씹어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소화를 시킬 때 들어왔다라고 하면 몸속에서 자연 독소인 사이아난 수소로 분해가 돼서 독성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청색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글리코시드의 이제 결론입니다. 보이는 과일들이 다 아미그달린, 사이안 배당체가 이제 그득그득한 과일들인데요. 살구, 그다음에 복숭아, 뭐 천도복숭아 아니면 일반 복숭아, 그다음에 백도, 그다음에 아보카도, 그다음에 사과. 요거 맨 마지막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가장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올리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올리브 아니고 매실입니다. 매실 씨앗을 제거한 일부러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아미그달린의 가장 이제 중독성을 우리가 이제 또 쉽게 아니면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중독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매실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매실청을 만들 때는 씨앗 전체를 넣지 말고 씨앗을 뺀 다음에 설탕과 함께 발효를 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의 어, 방, 매실청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매실청 안에 있는 씨앗이 제거된 매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다른 과일들보다도 이 사과는 씨앗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안 배당체, 즉 아미그달린 독성 성분이 굉장히 심하게 또 그 뭐지? 이렇게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껍질째는 드셔도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씨앗은 제거를 하시고 과육 부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지만 강하기 때문에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축적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 주스를 만드실 때도 착즙하실 때도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껍질째 사과를 통째로 넣어도 되지만 씨앗은 꼭 제거를 하시고 착즙을 해서 건강한 사과 주스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참고 내용 있으시니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강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스테로이드, 파이토스테로이드입니다. 자, 파이토 플러스 스테로이드. 이 파이토의 그 어원은 플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성어인데요. 식물에서 나온 스테로이드. 그래서 파이토스테로이드라고 이제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가 뭐죠? 그래서 지방이거든요. 지질의 일종인데, 그 학자가 이 스테로이드를 발굴을 했는데 희한한 거예요. 동물 스테로이드하고는 좀 다른데 꼭 식물에서만 또 이게 스테로이드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알고 보니까 얘는 고등식물에서만 발굴이 되네. 그래서 고등식물에서 이제 발굴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로스테로이드하고 지칭을 했고요. 그리고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리게 되었던 거죠. 이 파이로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알칼로이드와 글리코시드와는 달리 약간 발굴한 시점이 좀 최근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아주 최근은 아닌데 약간 좀 최근에 발굴된 거라서 뭐 12,000여 종이 넘는 알칼로이드와 그 글리코시드와는 다르게 그 발굴한 종류 개수는 조금 적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식물에 포함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뭐 스테롤 또는 파이로스테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 단어를 다시 명명해가지고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타시토스테롤에 많이 함유된 과일류로는 뭐 아보카도, 뭐 견과류 등이 있고, 이런 기름에도 베타시토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최근에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타시토스테롤의 계열의 이제 물질들이고, 이 물질들, 칼데놀리드, 스피로스탄,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식물 액티수, 물론 이거 외에도 좀 많이 발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파이로스테롤이 이제 많이 함유된 이제 그러니까 식품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파이로스테로이드를 막 부각시키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견과류를 좀 많이 드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지질이다 보니까 살이 찌니까 그 점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식품군들이 바로 파이로스테로이드에 해당되는 식품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가장 베스트인 10가지 파이로스테로이드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사미씨드, 참깨입니다. 네, 참깨. 이 참깨 같은 경우는 뭐 참기름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참깨 그냥 먹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얘는 우리가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대부분의 요리에 참깨라든지 아니면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류, 콩,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선플라워 씨드,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 씨죠. 그 다음에 키드니 빈 같은 경우는 강낭콩, 그 다음에 캐슈넛, 그 다음에 이제 아몬드, 마카다미아넛, 그 다음에 아주키빈 같은 경우는 팥입니다. 그러면 이거 팥을 우리가 어떻게, 뭐 팥밥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시루떡, 아니면 호두과자. 호두과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네요. 뭐 호두도 있고, 이 호두에도 파이로스테롤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그 다음에 팥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먹으면 이 파이로스테롤 아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이제 그래프루트 같은 경우는 자몽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견과류처럼 보이잖아요. 견과류라든지 두류가 주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시트러스 계열, 그러니까 감귤류로는 자몽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감귤 오렌지와 다르게 자몽은 딱 했을 때 그렇죠. 맛이 좀 씁쓸하면서도 좀 달콤하면서도 신 건 아닌데 뭔가 오묘한 맛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한 맛 성분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성분들이 아마 파이로스테로이드 다른 시트러스 계열보다는 좀 더 많아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학생들이, 저거 선생님 어떻게 다 먹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다 먹을 필요 없고, 여기서 한두 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된다. 다른 것 쪽은 영향력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산이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유의해야 되니까 학생들에게는 여기서 뭐 한두 개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파이로스테롤에 섭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4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